안녕하세요. 제가 50대 여성인데요. 제 어릴 때 꿈은 가수였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부자 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60년대에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시며 돈을 많이 모으셨답니다. 제가 70년대 출생이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가 태어났을 때는 아빠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죠.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저를 깨워서 노래를 시키셨어요. 아유, 누가 딸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빠는 술을 마시면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간식을 사오시면서도 꼭 저를 깨워서 노래를 부르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며 주시곤 했어요. 우리 딸은 무엇이 될 거라 생각하니? 나는 가수 꾀꼬리 같은 우리 딸의 아빠가 누구야? 회장님은 맞아. 회장님은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다 해주시겠지만 아빠는 강력하게 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부모님 모습에서 온통 행복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왜 자는 애를 깨우나 싶은데 아빠를 타박하면서도 아빠 옆에 앉아서 제 노래를 듣고 미소 지으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괜찮은 가수가 된 거 아닐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단란했던 가족의 기억은 그런 정도가 최고였거든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누구지? 그냥 몇 번 만난 사람이에요. 도대체 몇 번의 여자와 만났냐고 남자가 하는 말 중에 그냥 듣다 보면 술도 마시고 아이 그러다 보면 여자들도 끼고 하는 거야? 내 덕에 어머님이 소리를 들으면서 불평을 하고 살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게 뭐야? 다 당신 때문이야? 아버님 덕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회사가 망해 아주 망한다고 고사를 지내야 해. 왜 나는 고사를 지내면서 망해야 하나? 당신이 그 모양을 보니까 회사 업무는 뒷전이고 바쁘게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지난 주말에는 어디를 갔다 온 거야?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회장이 된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멀어지면서 술에 취한 여자의 문제를 일으키고 왔었어. 그러다 보니 엄마는 매일같이 아버지와 싸우셨죠.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저는 방에서 자는 척을 하며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무섭기도 했어요. 두 분의 다툼이 격렬해질 때면 운전사 아저씨가 말리러 오셔서 기억이 나네요. 제가 더 신경 써서 회장님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도 젊은 아가씨를 생각하시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나도 그 사람과 이야기할 게 없어. 다른 곳에 가서 답답해서 나가겠다며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 엄마는 운전사 아저씨에게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주말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장님 동서는 제가 함부로 해선 안 돼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요즘에는 주말마다 계속해서 어디를 가는 건지 호텔 같은 데 가요. 여자분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전에 엄마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가끔 이모가 집에 오면 아빠가 대표가 된 후 너무 변했다고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가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늘에서 아버님이 보시면 얼마나 실매가 까실까요? 언니 형부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부담감이 얼마나 커겠어요. 적응하면 좀 나아질 텐데요. 믿고 기다려줘봐. 아, 요즘은 얼굴만 보면 싸워볼 때마다 아주 징글징글해. 주변에서 중재를 해봐도 엄마와 아빠 사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한 번씩 집을 비우던 아빠는 나중에는 주말마다 집을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는 엄마와 집에 남은 나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없는 내내 먹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주변을 맴돌았어요. 엄마, 아빠가 미워. 엄마가 아직도 아빠에게 기대를 하나 봐. 기대하는 게 뭔데? 엄마가 아빠를 믿어줘야겠지. 응, 그날 엄마는 한숨을 내쉰 뒤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어깨가 축축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날은 아빠의 행동이 결국 들통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는데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도박해서 차라리 여자를 만나지 말라며 그래서 도박을 했다는 거네요. 아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아빠가 도박으로 회사를 날려먹었고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였죠.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 그런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면 데이터를 조리나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런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운전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엄마는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간 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저와 엄마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고 쌀을 사주던 사람도 운전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운전사 아저씨를 문전박대하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이 도박하러 다니는 것도요. 죄송합니다. 그런 저에게 말을 해주어야만 했어요. 저도 짐작만 하고 있었죠. 회장님의 동서는 극비이기도 했고요. 어떤 자격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후로도 운전사 아저씨는 수시로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거나 돈을 두고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결국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미어릴 때의 암인지 잘 몰랐어요. 엄마가 빼빼 마른 모습으로 겨우 숨만 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엄마는 영원히 내 옆에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저를 놓고 의논하던 소리가 기억나요. 저는 잠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데려갈 거냐 나에게는 어려움이다.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들이 오가더라도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운전사 아저씨 집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맛있는 간장 달걀밥을 만들어 주시고 유치원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모는 그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모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 후로도 가끔 운전사 아저씨가 선물을 사다 주거나 간식을 사와 주었던도 같은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툭 끊기기 시작했어요. 이모니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모는 저를 안쓰러워하지 않고 많이 아끼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모가 없을 때는 이모의 아들과 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돈가스가 오와 맛있겠지. 넌 먹지 마. 왜 배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얹어 살면서 맛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하니 이모의 아들과 딸들은 모두 저보다 언니와 오빠들이 있어요. 툭하면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건 기분이 나빴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빠, 얘가 내 노트를 허락 없이 훔쳐갔어.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조카 딸이라고 예쁘게 해주었더니 하는데 물건을 훔치듯이 우리가 널 그렇게 키운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처형이 슬플지. 가장 큰 문제는 모부입니다. 모부는 사촌 언니와 오빠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여 저를 괴롭혔었고 회초리를 끊는 것은 기심이 더욱 심했을 때는 집을 나가 수시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맨발로 밖에 나가 있었을 때 발끝이 동상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모가 없을 때마다 발생했고 저는 철저히 입단속을 받았어요. 이모는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지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 성인이 되자마자 사귄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제 목적은 오직 이모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또 뭐야?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넌 결혼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었죠. 적어도 이모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난 듯한데.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호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이모에게 제가 당한 모든 일을 구했습니다. 대신 이혼한 가족이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은 싫어서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동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딱 4살이었어요. 문제는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어요.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가진 게 있길래, 비빌 부모가 있길래 사랑하니까요. 이제라도 흰집으로 돌아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러나 전 못된 시어머니보다 나쁜 이모의 식구들이 더 싫었어요. 저는 임신했어요. 뭐, 그럼 여기서 살아도 되죠? 너 진짜 아니라? 환장하겠네. 아휴, 그때 전 시어머니가 그저 제가 싫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르셨어요. 예, 넌 밤중에 뭘 그렇게 먹니?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요. 그렇게 먹기만 하니 살만 찌지 않아요. 내일은 거절이 좀 담가라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종일 집안 살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아까워하셨죠. 결국 시댁에서의 생활도 이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젊은 여자가 시문을 알아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만삭의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맞죠? 누구세요? 이 집에는 남자 한 명이 계실 텐데 임신을 했네요. 이 집에 남자라고 했던 것은 제 남편이에요. 그래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게 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나요? 문이 안 잠겼나요? 제 집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뒤에 외출 중이던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셨니? 지방에서 일하느라 수고 많았지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가 아참, 실례지만요. 남편이 외도를 좀 해서 그럼 그 여자의 뱃속에 든 아이가 너의 것이 아닐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귓속말을 들었다가 나도 잘 들렸어요. 아이만 낳고 내쫓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 이럴 수가. 내 귀가 안 들렸던 거야? 대체 뭐지요? 그 여자가 우리 오빠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희 오빠는 무슨 나의 남편이든 저는 그 순간에 몸서리쳤어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속시어머니는 계획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안 시켜주면서 동거만 허락했던 시어머니의 음모를 깨달았어요. 남자친구는 기혼자였고 나는 그의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어디론가 가야겠죠.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당당히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난 내 남자친구와 함께 쓰던 방에서 쫓겨났고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비웃었어요. 너는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이 집에 있고 싶니? 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내 처지가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모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내 아기를 품을 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 내 아들을 겠구나 싶어서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야 했죠. 탈출한 뒤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여관방으로 들어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환자복을 입고 아기를 안고 온 채로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했어요. 이거라도 먹으세요 하며 컵라면을 줬는데 뭐라도 먹어야 나올 수 없겠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여관방 안에 있던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컵라면을 뜯었죠. 그때 누군가가 여관방 문을 세게 두드리더니 열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며 펄펄 끓는 전기포트에 물이 아기 쪽으로 흘러내려서 말았습니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고 결국 여관방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렸습니다. 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데려가서 굶겨 죽일 심사이.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깨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입은 환자복에 쓰인 병원명을 보고 병원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딱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여자가 갓난쟁이를 안고 오니까 애를 납치라도 한 줄 알았던 건지 결국 전 붙잡혔고 아기도 빼앗기고 말았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애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새 출발에 어릴 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 당장 돈 한 푼 없었던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인을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그 후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사를 갔더라면 결국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연락이 뚝 끊겼고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셨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얻은 돈 조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자격증으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죠.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 채 살던 어느 날 현재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병원 사무직원이었는데 제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릴 적 만난 아내가 세상을 떠나 아이는 없었는데 재혼이라고 했어요. 저도 흠이 하나 있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 후 요양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간병인으로 일하는 것이 제 체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픈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일종의 간병인 스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도 좀 쉬며 남편과 여행을 계획하던 차 안에서 스카우제이라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월급을 많이 주겠다며 집으로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개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여 한번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화려한 청담동 펜트하우스 다빙하우스였습니다. 가서 회장님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깨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름 아닌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할 생각으로 펜트하우스에 갔어요.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회장님도 인 회장님 아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직접 연락까지 주셨다는데 얼굴에 뱉고 거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 원장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직접 빼앗고 왕국이 거절하는 건 좋은데 보수가 아깝지 않아요. 몇 회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남편이 곧 정년 퇴직해요. 우리 부부는 평생 수원에서 같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여행 준비도 좀 하고요. 원래 문장 싶어서요. 그렇게 펜트하우스로 가는 게 솔직히 월급이 많아서 아깝긴 하대요. 평생이라며 산 게 몸에 배 있어서 더 그랬죠. 그래도 어떡해요. 누구보다 소중한 건 남편이었고 허물 많은 저를 평생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아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펜트하우스 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펜트하우스에 무느련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는 과거 우리 집에서 운전하던 운전사 절 기억하시네요. 헤어진 게 겨우 7살이었는데 맞아요. 다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다 마다요. 이모님 댁에 맡기고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고친 문장 싶어서 그렇게 펜트하우스로 가는 게 솔직히 월급이 많아서 아깝긴 했어요. 평생이라며 산 것이 몸에 배어서 더 그랬죠. 그래도 어떡해요. 누구보다 소중한 건 남편이었고 허물 많은 저를 평생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아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펜트하우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펜트하우스 문을 연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는 과거 우리 집에서 일하던 운전사였네요. 저를 기억하신 거군요. 헤어진 지 겨우 7살이었는데 맞아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매번 기억하시는데요. 이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철저히 아니라고 자격이 없었어요. 사실 사모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하셨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회장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아가씨를 맡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좀 키워달라고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 가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례식장으로 아가씨를 데리러 가기 전까지 회장님은 찾아봤는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를 모시러 가게 된 거죠. 감사해요. 제가 계속 모셔 살았어야 했는데 이모가 데리러 온 거잖아요. 사실 그지 회장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이모님이 찾아오셨고 맡긴 뒤에 회장님은 찾으러 가셨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전재산 다 날려먹고 사모님까지 그렇게 되신 거 알고는 스스로 다시 아가씨를 모시러 갈까도 했지만 사실 제 코도 석자였다. 저부터 자리를 잡고 아가씨를 다시 모셔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설마 연락하신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아가씨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나이 20살 즈음에 이모님 댁을 찾아갔는데 이모님 자제분들이 아가씨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모르냐고 물으니까 집을 나갔다고 제 이종 사촌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모님 댁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저는 애트티 하는 운전기사 아저씨를 시멀러 아이디어 캔 비 익스프레스트 유징 외운전 기사 아저씨를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이 서러워서 고개가 안 끄덕여졌고 힘들었습니다. 이모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그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무모한 짓도 했었어요. 그러나 차마 아들을 낳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지난 30년간 겨우 잠잠해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는 순간 끓는 물에 들어 자지러지게 울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울지 않기 위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이렇게 성공하신 것을 보니 너무 기쁘네요. 저도 이제야 아가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중기지고 이야기와 의견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엄마 승하고 몰매서 집 나가셨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은 또 사업을 키우느라 바쉬히우더요. 그러다가 엄마를 만났죠. 엄마까지 키우느다 보니 10월이 더 정신없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느님 회장님이 수술을 받아 요령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 회장의 병문안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아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인가요? 얼마 만에인가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일찍 연락을 드렸겠지만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픈 환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재밌는가를 해드리려고요. 얘기도 어찌나 잘 들려주는지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 해서 멀리 있는 모습을 보는데 웃으면서 어릴 적과 똑같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알아보니 이름도 같고 나이도 딱 70년생이더라고요.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죠.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찾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양병원에서 보고선 밝아 보이셔서 힘들게 사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많이 밝아졌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가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기로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러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려면 실은 요양부 사이를 말이에요.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아저씨 나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저씨는 정말로 걱정해 보이시네요. 근데 어쩌다가 아드님이 원래도 몸이 약했던데 얼마 전에 인공판막을 재수술 받았거든요. 애가 요양이 필요한데 좀 예민한 편이라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잘하시는 분들로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가씨가 소개해 주시면 저도 100% 믿고 맡길 수 있죠. 그럼 아내분은 아저씨 사실 제 아들은 입양한 아이예요. 결혼하지 않았고 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요.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그 애는 길에 버려져 있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애를 발견할 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릴 적부터 자주 병원에 다녀왔다네요. 세상에,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래요. 애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방으로 가기로 했고 아들의 방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잠깐이었어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 아들의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도 잠깐이었죠. 있는 선명한 화상 자국을 보고 말았죠. 아저씨의 아들은 급히 티셔츠를 입었더니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분이 거죠? 저 돌봐주세요. 아직 그게 그렇긴 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그러나 전 조금 전에 본 아저씨 아들의 화상 자국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깨 그거 화상 자국 맞아요? 네, 맞아요. 아빠가 저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서 언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애매한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것 같다고 해요. 그때도 병원에서 치료가 너무 늦어서 커도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하더니 안 없어졌어요. 제가 아들에게 흉터를 없애는 수술을 받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네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제 어깨 흉터가 좀 독특해요. 엄마가 저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였는지 결국 못 기다리고 움직인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안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한숨을 내셨습니다. 어릴 때 화상 치료를 안 해준 것만 봐도 무슨 부모인지 알 것 같아서 포기하라고요. 하는 중에 애가 유전자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모를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늙은 아빠라서 싫어져요. 그런 게 아닌 건 알거든요. 난 그냥 진실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뭐 해도 내 아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아빠예요. 아저씨와 그 아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데 제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꽤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나오자마자 아저씨의 집에서 유전자 등록을 했죠. 하지만 아저씨 집에 있는 그 아들의 어깨가 자꾸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있던 모습에는 남편이든지 어떠하면 묻더라고요. 오늘 왜 그래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여행은 좀 더 가도 돼요. 예전에 말한 거 네가 기억나? 당시에 이별했다고 재웠을 때 내가 흠이 있다고도 했잖아.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그거 뭔지 안 물어봤어요? 뭐든 상관없는 거니까. 사실 나 아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자다가 우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얼마나 아들을 찾고 싶어 했는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어떻게 모르겠어요. 특히 당신은 언제나 같은 달 같은 날엔 유독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일인 것 같아요. 남편은 내 생각을 너무 초월하시네요. 잘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찾았어? 아저씨가 입병했는데 아들이 있는데 어깨에 화상 자국이 마음에 걸려 어릴 때 내가 낸 것 같아서 일단 내 유전자 등록부터 해놨어. 그래서 그걸 등록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턱대고 유전자 검사하자고 할 순 없겠죠. 당신이 돌보면서 머리카락을 뽑아오는 건 어떨까요? 아직 낳은 때까지는 2달 정도 시간도 있고 당신도 아저씨 아들이라면서 마음 쓰여 있잖아. 실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돌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주는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애정심이 많은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을 찾게 되면 좋겠어요. 결국 당신이 제 아들이 되어 주시겠죠.
남편 앞에서 30년 동안 참아내며 눈물을 흘린 적 있었어요. 남편은 제 허물을 모르고 넘어가 주는 척을 했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그분의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남편의 은퇴까지 그 아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면 저를 돌봐주신 아저씨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 사이에 나는 아저씨의 아들 머리카락을 뽑는 데 성공했고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맡기셨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근데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지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몸에 약한 부분일수록 더 많이 아껴주고 잘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제 엔돌핀인가요? 선생님을 보기만 해도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엄청 좋은 분이라고 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아저씨의 아들, 화상. 자국이 있는 어깨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유전자 등록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수술 받는 게 어떨까요? 한참 좋을 아이에게 그래도 이걸 없애는 바람에 엄마가 절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날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궁금해요. 아저씨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전화만 좀 받을게요. 편하게 받으세요. 저는 잠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었고, 여보, 설마 결과요? 나왔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좀 쓰라린 것 같았어요. 왜 그래, 괜찮은 거 아니어도 하면서 편하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입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99.9999% 일치한다고 해서 속에서 참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와 아들의 방 앞에서 울면서 안에서 아저씨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에요.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눈물이 콧물로 번지더라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절 찾으려고 한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버린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숨 쉰 것이 막혀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붙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해서 놀랐나 봐요. 제가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두드리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들이 나를 막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구 불러야 하나요? 제 어깨를 감싼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숨을 쉬었고 아들이 궁금해했던 답을 알려줬어요. 널 버리지 않았어. 잃어버린 거야? 엄마는 널 버린 적은 없어. 빼앗긴 거야? 내가 보고 싶어서 엄청 울었어. 아들 눈에도 눈물이 고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액정을 본 아들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온 번호인데 나도 등록해 놨었던 거네. 아들은 저 대신 전화를 받았고 너무 놀란 듯 창백해진 얼굴로 직원에게 수화기 넘어 물었습니다. 저 좀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분이 제 엄마인가요? 어머, 두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몽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네, 어깨 화상 자국은 내 실수로 생긴 거야? 내가 널 안 빼기려고 한밤중에 널 안았어요. 도망치다가 처음 보았을 때 화상 자국에 대해 물었던 거예요. 그 말도 안 돼. 날 뺏어다녀서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엄마에게 다시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생모가 아니야? 유부남인 척하여 내 생부의 부인이었던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미안해. 아들이야, 저를 따라와봐. 끌어안다가도 아들을 끌어 터져라 온 채 목이 막혔습니다. 조금 후에 집에 돌아온 아저씨가 나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아들아, 내가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어? 아빠, 선생님이 내가 말한 것이 맞는지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엄마는 아니야 하고
뒤늦게 우리 모자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는 너무 놀라셨어요.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라서 애교도 강했었는데 30만 원을 주고 새로 시작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보니 사라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나랑 함께 도망쳐서 간 여관에서 화상이 생겼어요. 너무 굶어서 굴러야 했는데 쫄쫄 굶은 상태여서 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줌마가 주신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쫓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놀라서 포트를 쏟았는데 그게 아필 너한테 내가 뜨겁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 처음에는 너만 살려주면 포기하려고도 했어. 내가 데려가 봐야 이런 걸로 키우겠다 싶었어.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밤이면 매밤 내가 보고 싶어 울다가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더니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영역을 못 찾게 되었어. 난 유전자 등록하는 게 있는 줄도 몰라서 그럼 얼마 전에 제 얘기 듣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같은데 확신이 없었어. 근데 그 전화 받기 전에 제가 아들인 거 확신아. 아, 내가 몰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맡겼었어요. 결과는 99.9999% 일치했어요. 우리 엄마는 완전 철저하시고 좀 너무했나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 나를 찾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한가요? 뺏긴 거라며 그 사람들이 널 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등록 같은 것도 알아볼 생각도 못했었어요. 나는 그래도 너를 친아들로서 잘 키울 줄 알았어요. 덕분에 아빠를 찾지 않아도 되겠네요. 만났는데요. 저는 운전사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제는 회장이 된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정말 은인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아도 될까요? 마음의 짐이라 하니 아가씨를 계속 돌보지 못한 게 제 마음의 짐이었다.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당연히 내려놓아야죠. 그날 아저씨 댁으로 남편이 합류하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편께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행복했답니다. 엄마를 만나서 엄마한테 아저씨가 없었으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저랑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당신 없으면 난 못 견디겠어요. 아들을 잃고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나야말로 당신 만나서 사람처럼 살기를 시작했어요. 전철을 보내고 다시는 사랑이 안 찾아올 줄 알았거든. 남편은 아들을 향해 저에게 첫눈에 반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아저씨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요. 우리 아가씨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계셨는데요. 집만 건설하시면서 살았을 텐데, 아저씨 또 그렇다고요.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만들어준 건 아저씨예요.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약을 먹고 쉴 시간이 되었고 남편이 아들의 약을 먹는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들도 좋다고 해서 두 사람이 좀 친해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다 자리에 앉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생부 소식은 알고 계세요? 전혀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 해를 버릴 수 있는지 괜찮으시면 부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사는지만 조용히 알아볼까 해서요. 저는 아저씨께 아들의 생부에 관해 아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대신 알게 되더라도 저희 아들에게는 알려주지 말아 달라고. 당신이 부탁해 주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들을 돌보는 일도 도왔고 함께 산책도 하고 조만간 함께 갈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아들을 누워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저에게 아들 생사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아빠이기도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보니 아들을 버린 건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아씨와 한 번 이별 후 오해를 풀기 위한 기회를 달라고 청했는데
어떡하죠? 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러나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용기를 주더라고요. 지난 상처를 털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당시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결과적으로 아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장소로 나갔더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가벼워서 괜히 만났나 싶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렇게 어리기만 했는데 많이 늙었네. 왜 봐야 했어? 오해 풀자고 하면서 와이프가 한 말이에요. 와이프가 잃어버렸는데 임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 찾은 사람이 양부라던데 남편이야. 회장이라던데 나이도 좀 많고 재무로 들어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흠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잘 됐네. 부잣집에 시집도 가고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어. 그 집에서 잘 큰 것 같더라만 어떻게 찾았어? 당신은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유전자 등록도 안 했던 것 같고 나도 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 애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잃어버린 덕에 내가 찾은 거잖아. 애도 좋은 환경에서 잘 컸고 있네. 그래서 보상도 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보상해주세요. 당신 와이프가 분실한 거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사람이 뒤늦게 임신을 해서 예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버렸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 뒤에 찾으려고 했고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말을 안 해주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못 찾았다는 거네요. 당신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좀 찾다가 너 찾으면 얼마나 찾겠어요. 결국 그 집 식구들은 누구도 제 아들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한숨을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볼 일 없으면요. 아저씨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좋겠다. 아이 정말 심하게 저럴 거야. 애도 함께 만든 사이에 왜 아직도 살아가는지 궁금해. 내가 버린 여자에게 빌어 먹어야 할 정도로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야. 아니야.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사람을 개처럼 무시하냐시 빌어 먹으러 왔으면 납작한 고개라도 치거나 키우지. 않을 거면 빼앗아야 했어야지. 지금 내 아들을 버려놓고 내게 돈을 달라는 소리가 나오면 무릎을 꿇게 해도 돈을 줄 테니 얼른 꿇어라. 진짜 살 나이 먹어 해. 그렇지만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죽다 살아남은 느낌이었어. 도박 끝에 집이 탕감세했지만 회장이란 사람이 연락해 온 것이야. 그래서 젊어서 나온 아이가 나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나 돈 조금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 너 나갈 때 300만 원 줬다던데 지금으로 치면 최소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그때 다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우리 자리로 오셨어요. 아가씨, 먼저 차에 가 계세요. 이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차로 돌아가는데 20살 때 제가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믿고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덜컥애부터 가졌던 게 미숙한 선택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이 차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수고했어. 얼른 집에 가자. 그날 아저씨는 아들의 생일에 3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도 아까워서 왜 줬냐고 물으니 그 돈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쓰겠다고 했다더군요.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럼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그 인간이 바로 300만 원을 바꾸는 약속을 더했습니다. 자기는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 아저씨는 제 아들을 파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딸로 입적하셨죠. 물론 제 아들은 제 호적에 올랐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네요. 모두 축하합시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제 저한테 아가씨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따님, 제가 남은 생안에 우리 따님을 깍듯하게 모실 거예요. 진짜 어색해. 아빠가 할아버지라니.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알았어요. 저도 적응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오랜 세월을 돌아 만났지만 마치 내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편하네요. 피만 섞인다고 가족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랑 남편은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서 합가 있고 둘 다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하루를 아까워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정년을 맞아 퇴직했고 조만간 우리 가족 첫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아들이 화상 자국을 지우는 수술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신나게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